공화당이 4년 만에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현재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하원 의원이 3선 의원 고지에 올랐습니다. 7개 하원 의원 4인방의 재선이 모두 유력한 상황입니다. 어제 선거에서 뉴욕 뉴저지 한인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달러화 가치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달러 추세 자체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SNS에서 현대차와 기아 차량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도둑질 챌린지가 돌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은 여전히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현재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상하원에서 양당이 힘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막판 공화당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됐던 중간선거. 하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예상외의 접전을 펼쳤습니다. 공화당은 4년 만에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20석을, 민주당은 21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오늘 새벽 연설을 통해 공화당이 하원에 다시 찾아왔다며 하원 선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연방 상원은 이번 선거도 초접전 양상입니다. 오늘 오후 현재 민주당은 48석을, 공화당은 49석을 확정지었습니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은 3곳 중 네바다는 공화당 후보가, 애리조나주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반면 조지아주는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49.4%로 공화당 후보의 0.9%포인트 앞서 있지만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4주 후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 하고 있어 상원의 결과는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지사 선거도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치러진 36개 주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6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공화당 주지사가 있던 매사추세츠와 메릴랜드를 탈환했으며 특히 막판 접전이 예상됐던 뉴욕주에서는 민주당 캐시 호컬 후보가 47.2%의 득표율로 공화당 젤딘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연방의회에서 26년 만에 한국계 3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하원 의원이 54.9%의 득표율로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3선 의원 고지에 올랐습니다. 한국계 하원 의원 4인방의 재선이 모두 유력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하원 의원은 어제 실시된 뉴저지주 3지구 선거에서 공화당의 밥 힐리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동부시간 기준 9일 오전 2시 45분 기준 개표가 95% 이루어진 가운데 김 의원은 54.9%의 득표율로 44.2%의 득표에 그친 할리 후보를 제쳤습니다. 한인 2세인 김 의원은 2018년 11월 공화당 현역 의원이었던 톰 메가더의 신승을 거두고 연방의회에 처음 입성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내리 3차례 승리한 겁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1996년 김창준 전 하원 의원 이후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3선 의원 고지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역임한 안보 전문가로 의회 입성 후에도 전공을 살려 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한편 앤디 김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은 멜린 스트릭랜드 의원도 이날 선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주 10지구 선거에 출마한 스트릭랜드 의원은 57%를 득표해 43%의 득표율을 보인 키스 스웩크 공화당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이들과 함께 2년 전 연방의회에 나란히 입성한 한국계 연방의원인 공화당 소속의 영킴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도 중간 집계 결과 선두를 달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0지구 선거에 출마한 영킴 의원은 개표가 40% 완료된 가운데 53.9% 득표율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이로써 연방의회에서 한국계 하원 의원 4인방 모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선거에서 뉴욕 뉴저지 한인 후보들도 대거 승리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6선 승리가 유력시되고 그레이스 리 후보는 한인 여성 최초의 뉴욕주 의원이 됐습니다. 시장과 시의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이 맞대결을 펼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는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한생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민주당 후보들과 지지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민주당 사무실. 저녁 8시 30분경 집계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민주당 폴김 후보는 1,563표를 득표해 1,359표를 득표한 공화당 스테파니 장 후보를 누르고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폴김 후보는 주민들이 주신 기회를 소중히 하겠다며 팰리세이드 파크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이 네트워킹을 더 잘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시간을 줘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이해를 안 할 때도 있지만 그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 기회를 꼭 올바로 사용하고 꼭 의미 있게 주민들한테 베푸는 게 뭐냐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의원 후보들도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제이슨 김 후보가 1,460표, 마이클 비에트리 후보가 1,430표를 득표해 공화당 원유봉, 우윤구 후보를 앞섰습니다. 반면 근소한 차이로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공화당 후보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번 선거운동 동안 지지와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2년이라는 시의원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타운에서 더 이상의 기득권이 주민들을 갈취하는 이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편에 서서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포트리 피터서, 테너플라이 데니얼 박 후보 역시 시의원 4선에 성공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에 도전했던 크리스 김 후보도 당선이 확실시되며 올드타판 코트 권 후보도 시의원 당선이 확정적입니다. 한편 뉴욕에서도 한인 후보들의 승전보가 이어졌습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6선에 도전하는 롱김 후보도 현재 득표율 51.9%로 상대인 샤론 랴오 후보의 득표율 48.1%를 앞서 당선이 확실시되며 그레이스 이 후보도 득표율 76%로 당선이 확정되며 한인 여성 최초 주 하원의원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권력을 장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선전하면서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젠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움이나 양해 없이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일정 없이 투표 상황을 지켜본 뒤 선전한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들은 상하원을 모두 내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오한 백악관으로서는 예상보다 나쁘진 않다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우위를 굳힌 공화당이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국정 의제에 줄줄이 제동을 걸 태세여서 험로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당장 코로나19 회복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확장 재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임기 전반기 최대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손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비중 있게 강조해온 기후변화 관련 입법도 의회에 발목이 잡힐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입법 권력이 공화당에 넘어간다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인준하는 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비토권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막바지 소규모 모임에서 상하원을 모두 잃는다면 끔찍한 인연이 될 것이라면서도 좋은 소식은 자신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적극적인 비토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달러화 가치는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달러 추세 자체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엔화와 유로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지수는 한국 시간으로 9일 오전 3시께 109.366까지 하락하면서 9월 20일 이후 약 7주 사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달러 지수는 지난 3일 종가 112.930에 비해 4거래일 동안 2.83%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2020년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달러 가치의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최종적인 기준금리 수준은 이전 예측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연준이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입장을 확인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대폭 추가로 하락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현 시점에서 약달러 베팅은 너무 위험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라보방크 은행의 제인 폴리는 미국 이외의 세계가 약해질수록 달러화 전망은 개선되는 악순환 상태라면서 달러가 강해질수록 원자재 수입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사정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캐나다 TG증권의 글로벌 환율 전략 책임자인 마크 맥코믹은 달러 지수가 내년에 1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하락세로 전환하기 전에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약달러에 투자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며 달러 강세의 고점 시기는 지금보다 내년 2분기쯤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올해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속 일부 조항에 대해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7일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 북부지법 글렌 서더비 판사는 지난 7월 새로 제정된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법에 대해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타임스퀘어, 도서관, 보육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제한법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판결했지만 정신병원과 예배당, 공원, 동물원, 영화관 등에서는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법원은 은폐 총기 휴대 개선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총기 휴대 라이선스 신청 시 훌륭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 10년간 소셜미디어 계정 목록을 제공하거나 지인 룸메이트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해당 소송에서 뉴욕주를 변호하고 있는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판결 직후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한 6명에게만 판결을 적용하거나 항소를 위해 최소 3일 동안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에서는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가정에서 영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주요 문서와 양식은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주 상원에서 정부 문서를 한국어 등 15개 소수 언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7일 뉴저지주 상원 소위원회는 주정부의 주요 문서를 영어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 아랍어, 인도어, 폴란드어 등 15개 소수계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하고 주 상원 예산위원회로 송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대상입니다. 또 기계에 의한 자동 번역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번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 가구 4곳 가운데 1곳은 집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주요 문서와 양식은 영어로만 작성돼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처나 기관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스페인어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소수계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은 주지사가 최종 서명을 한 후 90일 안에 주정부의 각 부처가 주요 문서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시행 계획을 발표해야 하고 2년마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한국어 등 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개 언어로 주정부 주요 문서를 번역해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뉴저지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15개 소수계 언어가 해당돼 가장 광범위한 규정이 됩니다. 다만 입법을 위해서는 주 상원은 물론 주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는 만큼 아직 최종 성사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일명 도둑질 챌린지가 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대상으로 시와 소비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는 재미로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훔치는 소셜미디어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이들 자동차 도난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요 표적은 2011에서 2021년 생산된 기아 일부 모델과 2016에서 2021년 제작된 현대차 특정 모델입니다.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금속 열쇠를 사용하면 이들 차량을 훔치기 쉽고 스크루 드라이버와 펜치 또는 USB 케이블 끝부분을 사용하면 차량을 훔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콜럼버스시는 이로 인한 현대차, 기아차 도난 사건이 급증하면서 시와 소비자들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라인 변호사는 기아와 현대차가 틱톡 계정과 간단한 도구를 지닌 10대에게 쉽게 도난당할 정도로 자사 차량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폭스 비즈니스에 현재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의 사법당국을 통해 가능한 한 핸들 잠금 장치를 제공하고 있고 고객들이 차량 유리 파손 감지 보안 키트를 대리점에서 구매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도 성명을 통해 고객들이 핸들 잠금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난 방지 장치인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보안 강화 소프트웨어 등 추가 조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가족이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발행하는 매거진 사이트 속 우길기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의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한인 초등학생 A군은 스미소니언 매거진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보던 중 우길기를 발견하고 스미소니언 측에 항의와 함께 영상을 바꿔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이런 내용을 커뮤니티에 당부했고 많은 한인들이 동참해 박물관 측이 우길기를 삭제했습니다. 서 교수는 댈러스에 가게 된다면 이 가족에게 꼭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약 2억 달러를 줄일 예정이었던 공립교 교육 예산을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시 공립교에 등록한 약 100만 명의 학생이 여전히 매일 영향을 받고 있고 공립교가 여전히 팬데믹 영향을 받아 심각한 상황인 만큼 예산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시 교육감 역시 공립교 예산은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등록한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학업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절도 상습범 처벌 강화, 차량 절도에 사용되는 도구 소지 및 배포 처벌, 촉매 변환 장치 판매 및 구매에 대한 지침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하는 법안 마련을 주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차량 절도 근절을 위한 법안을 주의회가 마련해 처리하면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은 14,0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 2020년보다는 36% 늘어난 수치입니다. 민권센터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터키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추수감사절 터키 나눔 행사는 내일 정오부터 퀸즈 플러싱에 있는 민권센터에서 진행합니다. 60가정에 터키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고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민권센터는 플러싱 식량지원협의회와 공동으로 내일 터키 275마리를 준비해 다른 식료품과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식료품 배급은 플러싱 자유유대교당에서 실시하고 등록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